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치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지율 정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카드, 바로 중원 싸움입니다. 이 중원을 차지해서 외연을 넓혀야만 궁극적으로 지지율도 그리고 대선 승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일까요? 그런 기대효과 과연 어떻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외연 확장 과연 잘 될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그야말로 보수 원로들, 최근 이재명 후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난 인물들입니다. 이 연쇄회동, 이 정도면 가히 중도에 몸을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외연 확장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물론 3월 9일 투표로서 그 승부와 그 결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대선의 과정도 중요하고 이 이후에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펼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전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신 적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원로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고 특히 어제 윤여준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만나면 자기 얘기만 많이 하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많은 질문을 하더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어디 진영에 갑자기 몸을 담는다거나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새롭게 자리를 옮기건 거라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실용 또 국민 통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긍정적인 여론조사나 투표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욱 좋겠죠. 네,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영 의원은 상승 효과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셨는데 민심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로분들을 찾아뵙고 조언이나 고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긴 한데 실제 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가장 컸던 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이 약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먹었을 때 사실 그 부분에 실망한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표가 갔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로 표가 갔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원로분들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나 당장 어떤 숫자나 지지율로 옮겨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강한 지지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합류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세 분 다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훈훈한 모습을 보았다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예, 이 외연 확장, 중도 끌어안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외연 확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전에 뉴스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고요. 김혜경 씨가 오후 5시에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의 이른바 과잉의전 논란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봉사활동에 좀 전념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전제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새롭게 직함을 맡으면서 추가적인 사과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가 남은 시간에 또 하나의 큰 변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박상혁 의원께 아직 기자회견 하지 않았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기자회견문을 본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과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공보단이 아닌데 네. 해프닝도 있었고 또 일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저 선대위 관계자들이 조금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해명을 내놓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야기를 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또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게 맞지 이걸 뭐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일종의 버티기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네. 더 필요하다면 더 계속적으로 뭐 어떤 추후의 행동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맹공을 퍼부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뭐 검찰 수사도 이제 곧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다시 사과를 한다라는 이런 판단들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과를 직접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야를 넘어서 중단해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가사도우미와 같이 부렸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것은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의미하는 부분도 공직,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런 네. 일이 발생했다. 그것까지 절대 안 된다까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아닌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본연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를 정도로 개인적으로 특정 분의 그것도 사모님 되시는 분의 일을 하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더한 문제는 이런 일이 딱 발생이 됐을 때 김혜경 씨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빨리 실태 조사한 다음에 사과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끝날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라던가 아니 그렇게 싫으면 본인이 그만두지 그랬냐 등의 2차 가해들이 계속 가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당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면보다도 그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일반 국민에게 있었던 이 갑질과 행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권이 아니란 잣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하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요.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우리나라 한국 대선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배우자 문제도 이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 앞서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이 배우자 문제가 유례없이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8일 동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대 후보의 배우자의 리스크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들을 박상혁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심각성이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근데 뭐 이렇게 되면 또 하나하나 또 이영호님하고 굉장히 또 공격과 방어를 하고 치고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싶어요. 좀 전에 이영호님도 같은 데 동감하실 건데 결국 외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만 냉소적이고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선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뭐 내일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TV 토론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토론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개화,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이후에 오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정치 과정들도 다 네. 공개적이고 공론의 과정 속에서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일화 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서 뭐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 국무총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향후 5년의 집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청사진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두한 중요한 정책과 정치 과정들이 좀 더 공개적이고 공론화되는 과정들이 되어진다면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도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 문제 마찬가지고 또 김혜경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대로 좀 맡겨 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유력 일간지의 이 같은 평가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고 점점 외신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스캔들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배우자, 상대 배우자 이런 이중잣대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분은 면책이 되고 일반 국민들은 면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대선 국면에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한테 인상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가지 않고 대선 후보들 각자의 예. 정책 대결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도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남편 되시는 분, 지금 대선 후보시긴 한데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막상 공직에 들어오니까 재산 신고 하나 하는 것까지 너무 철저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저한테 피해가 갈까 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점점 뭔가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가도를 달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삼가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성남시장 하실 때 있었던 측근이 이 도까지 옮겨옴으로써 한두 번 옆에 모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삼가했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만연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상대 후보의 문제를 떠나서 네. 반드시 굉장히 아주 크게 무겁게 다루면서 근절해야 될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러면은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번 녹취록에도 나왔고 예전에 윤석열 후보의 그 검찰총장 징계 결정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김건희 씨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한동훈 검사하고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아볼 때 이 직장 상사 부인과 현직 검사장이 그런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 횟수라든지 그리고 녹취록에도 나왔던 것처럼 네. 한동훈한테 뭔가 제보할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검찰일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어떻게 사유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제가 더 짚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훈훈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정치 보복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후에 국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은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수사를 하는 범죄와 제보와 의혹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생기면 그것을 네거티브전으로 가기 전에 만약에 범죄 사실이 분명하면 수사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의혹이 또 의혹을 만들고 말을 만드는 일은 저는 멈추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세요. 네, 이번 선거 역시 단일화로 화두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과연 대선 필승 방정식이 될지 아니면 상처뿐인
진흙탕 싸움이 될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표현 어조 매일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예. 두 분 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제 멈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뭐 굳이 만나시지 않아도 늘 여러 루트로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단일화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제가 장담키 어려우나 하나의 힘으로 정권 교체하는데 뭉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기조가 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형태를 국민들이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도 언급을 한 게 이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10분이면 단일화 단판 끝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안철수 후보는 선거 비용 때문에 완주할 상황이 아니다. 중도 하차하고 자연스럽게 지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선 잡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좀 결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충분히 그런 얘기 일각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예전에는 단일화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지분 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나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적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여의도 밖에 계셨던 분인데 대선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 과정이 모여서 협상을 하고 실무단을 구성하고 이 과정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으로 크게 짧게 10분이면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저는 네. 이해합니다. 네, 박상혁 의원은 지금 보수 야권에서 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단일화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볼 수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예,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라든지 이게 단일화라는 게 또 시간이라고 하는 싸움도 같이 연동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10분이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고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하고 좀 상의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 왜냐하면 이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당 시스템, 정당의 거버넌스 체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의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쳐놓고 뭐 10분 만에 단일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때로는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성공적인 단일화라고 하는 DJP 단일화를 볼 때도 그 오랜 기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을 한 3년 정도 작동을 했었죠. 김종필 총리도 했었고 박태준 총리도 했었고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오랜 준비 기간과 지분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도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지만 어려웠던 것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뢰가 깨지니까 깨졌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12년에도 그런 단일화가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어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단지 단일화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가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어서 예. 10분 만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정치를 희화하거나 오히려 대선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요. 이 기사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 기사를 보면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단일화 시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시에 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이 상황이라면 여론의 흐름이 이렇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단일화가 돼야지 더 정권 교체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충분히 펼 수 있는 이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정 전에는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왔었고요. 구정 이후에 그다음에 한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쓸 때는 같은 조사를 했는데 또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아까 의원님께서는 10분이 정치를 희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막 계약서에 쓰는 문구만큼 그렇게 엄격한 의미의 10분은 아니었고요. 아니 이해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10분 안에 그 말을 굉장히 즉흥적으로 짧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예. 웬만한 부분을 다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럴 의지가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표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여의도의 정치 공학적인 그런 식으로 유불리를 따지거나 지분을 나누거나 하는 방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예. 또 하나는 상대 의견을 많이 듣고 상의해서 지금 누가 몇 퍼센트고 누가 몇 퍼센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담론과 대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그 단일화의 모습을 이번에 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에 보수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은 이렇다 치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안철수 후보 측과 많은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노선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랑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단일화가 반드시 야권의 보수 야권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냐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실제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오랫동안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 새로운 정치,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변방에 있던 정치인이었던 이재명 후보와도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좀 전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기자들과의 그 일문일답에서 답변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되기도 어렵고 또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당의 거버넌스 체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기는 굉장히 좀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고 공감대가 있어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과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또 안철수 후보도 기존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일이지 어떻게 전격적으로나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모여서 네.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3자 구도 속에서 대선을 치러질 경우에 그래도 우리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영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그 슬로건이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는 이 대선 레이스를 국민의 힘과 가장 크게 맨 앞에서 뛰지만 사실은 여의도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대위의 어떤 불안정한 것들, 그다음에 내부에서 서로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삐거덕거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3월 9일까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뛸 생각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만큼이나 저희 후보님에 대한 지지율도 서로
비슷해지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상혁 의원이요. 예, 저희 이제 선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오래된 코로나19의 위기, 최근 오미크론의 확증으로 인해서 네. 더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거의 생존에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향후 정부의 비전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대전환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 후보가 이 5년의 국민들의 삶을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 3월 9일까지 네. 더 전력을 다해서 겸손하게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예, 여의도 펀치 두 분과의 대담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